예, 노동법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시험 끝난 이후에 연락들이 좀 오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연락 오신 분들이 한 90 정도 많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번 들어가 보죠. 1번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사용자는 세 가지죠. 사업주, 사업의 경우 담당자, 그 다음에 행위하는 자 문제였고요. 2번.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이것도 문제 없죠? 자, 물론 이제 여기서의 근로라는 거는 그 독립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2번도 문제였고요. 3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은품, 이것을 말하는 거죠. 문제였고요. 4번이 이제 틀린 거라서 정답인데요. 일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7일이죠. 사실은 이제 일주일이란 개념이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근계법 2조에서 이게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좀 지단한 과정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뭐 크게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예상했던 것처럼 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 가시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1일의 법정 근로시간, 일주의 법정 근로시간인데 주의할 포인트가 뭐였나요? 제외하고 이거죠. 이제 포함하여 틀린 거니까. 그래서 1번 지문, 2번 지문 둘 다 문제 없네요. 3번 지문 보시게 되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업무. 이게 뭐였나요? 신정신해방 그 업무였죠.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회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외근 간주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거고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근대와 서면합의 문제 없습니다. 자, 4번 지문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의 평균 에헤이 틀렸네요. 그렇죠. 유급 주휴 1일이죠. 개근을 전제로 4번 정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노조법상 분호 구제 신청 구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문. 사용자의 분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과의 큰 차이죠. 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근계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거고 노조법상 분호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하거나 노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법상 차별 신청은 근로자가 하거나 혹은 이제 그 장관의 명령 이후에 그 관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1번 지문 문제 없네요.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분호 구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번 지문 가보시면 노동위원회는 분호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발해야 되는데 이를 구두로 에이 될 리가 있나? 행정청이 뭔가 처분을 하려면 다 서류로 해야지. 그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틀렸네요. 자, 4번 지문 보시면 진호위의 구제 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이쪽에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인데 이 10일, 15일은 잘 틀리지 않지만 기산점을 잘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있은 날과 실제 그 서류를 송달받은 날은 한 2주 정도 내지 한 3주 정도의 실무상 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정이 있은 날 이게 아니라 이제 송달받은 날, 통지받은 날 이거니까 4번도 맞는 거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시죠. 노조법상 쟁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당연한 거죠.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거지. 뭐 37조에 있는 거고 2번 지문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지도 관리 통제 책임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면 노동조합 측에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 좀 골치 아프긴 해요. 어쨌든 요 자체는 법에 있는 거니까 문제 없고요. 3번 질문.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쟁의로 전환될 업무를 도급 줄 수 있다. 에이 틀렸네. 물론 도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죠. 필수공익 사업인 경우. 그렇죠? 필수공익 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나마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필공의 특수한 부분이고 그렇죠 영역이고 기본적으로는 못 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대체 인력 투입 제한이라고 하죠. 3번 틀렸네. 자, 4번 지문. 쟁의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현행범, 하나는 노조법 위반. 둘 다 맞네. 문제 없습니다. 5번 문제 가시죠. 노조법상 노동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6조를 통해서 그 특별 증조스로서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놓고 보면 뭐가 되게 많은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첫 번째, 규약이지 뭐 규약.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규약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만들거나 고치거나. 규약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둘 다 과반 3분의 2였고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임원에 대해서는 뽑을 땐 과반으로 하지만 자를 땐 그만큼 신중하렴. 그래서 임원의 해임 여기 또 3분의 2였고요. 그 다음에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 이걸 우리가 합쳐가지고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고로 뭐 얘기 나온 김에 16조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조합원의 직비무, 대의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대의원의 직비무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16조에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규약, 하나는 임원. 그렇죠? 그 다음 16조에 있지는 않지만 노조법 전반적으로 직비무로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17조에 대의원 선출, 41조 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비무로 해야 되는 것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건 뭐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 및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 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 근로 일수와 출근 일수를 고려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사실 사용자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제공은 없었어요. 근데 근로제공이 없었던,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 있는 사유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은 사용자가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해고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라고 치고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 해고 싸움을 하다가 한 3년 뒤에 부당해고 확정 판결을 받고 복직을 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때 해고 안 당했으면 이때 어땠습니까? 퇴근했겠지. 그렇죠? 물론 실제로 어떨지 모르긴 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위험 부담은 사용자가 지는 거고, 물론 이제 부당해고 기간 중인데 부당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결근 처리하는 게 가능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위험 부담은 사용자가 지는 거니까 퇴근했겠지. 그럼 이때 휴가가 발생했을 거예요. 휴가 안 쓰면 이때 수당으로 바뀌었겠지. 마찬가지로 이때 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수당 발생했겠지. 그러니까 복직하면 내가 그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휴가, 그죠? 오래 쓸 수 있는 복직 이후에 휴가는 또 발생하는 거고 그동안 못 쓴 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가보시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정당성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한다. 둘 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 있어. 법에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이건 기본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걸 뭐, 그렇죠. 60조 6항에 똑같이 나와 있죠. 2번이 틀렸네. 자, 3번 질문.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등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때 내가 연차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가 1년이니까 원래 이걸 1년 동안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안 쓰면 원래는 이때 수당으로 바뀌는 건데 만약에 이때쯤에 내가 퇴사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겠네. 그런 경우라면 퇴사와 동시에 수당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 거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4번 질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한 권리 혹은 연체후수당 청구권은 사용한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년도 1년에 어떻습니까? 1년에 80% 이상을 출근했기 때문에 주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질문 가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법에 있는 건데 이게 답이 뭐냐면 2번 질문인데 왜 그럴까요?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착한 사마리아인법 뭐 이런 것처럼 신고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입법적으로 맞지가 않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도 내가 무서워가지고 못 본 척했다. 이 사람을 처벌한다? 이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가시죠.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질문 보시게 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창구단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돼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한다. 아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그들을 대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은 그 노조에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적용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저들을 대표하지도 않는데 대표용으로 진리가 있나? 말이 안 되지. 자, 이건 안 틀렸을 것 같고. 자, 2번 질문 가보시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 판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그렇죠? 15일 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일 자체는 안 틀리는데 기산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송달 받은 날부터 문제 없습니다. 2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자, 3번 질문. 사용자는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부담하죠. 사실 이름만 놓고 보면 공정대표 의무니까 교섭 대표 노조에게 부여되는 것이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실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도 부여하고 있더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4번이었을 것 같아. 4번 질문.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가? 사실은 공정대표 의무라는 게 소수 노조 및 그 노조의 조합원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실제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건 소수 노조가 하는 거죠. 조합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수노조 조합원으로서 내가 노조 활동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 이거 분호다. 이런 거라면 노조법 81조 1항 1호에 의해서 근로자가 분호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대표 의무와 관련해서 시정 신청은 노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답은 2번이긴 한데 이제 4번도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가시죠.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모두 고르면 이거 간단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전부 다 막 다 외워가지고 하나씩 막 줄줄줄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강의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게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떻게 구별했나요?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 일단 적용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이런 것들 적용하고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눠보면 비슷한 카테고리를 묶어볼게요. 해고와 관련해가지고 부당해고의 제한 2, 3조 1항 그거 자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해요. 물론 비판이 많이 있죠. 근데 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은 해줘라. 해고의 예고. 그리고 이럴 때 해고하면 네가 사람 자식이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가 있는데 해고한다.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 휴가를 주도록 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직원이 한 명인데 15일간 연차 일해버리면 15일간 문 닫아야지 못해.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은 먹어야지. 54조의 휴게, 그 다음에 55조의 휴일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55조 1항에 따른 주휴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성보호 파트 관련해가지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74조에 있는 출산휴가는 가야 되고요. 대신 73조에 있는 배가 아픈 건 조금 그래도 회사가 작으니 참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 돈 들어가는 것들 56조에 뭐 가산임금이라든가 회사가 어려울 때 휴업수당 주면서 쉬는 거 휴업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싹 다 빠졌었죠. 자, 깔아놓고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1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적용 안 되지. 기억 적용되지 않고요. 니은 해고의 예고 여기 있네요. 디귿 휴게 여기 있네. 그럼 니은 디귿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답 나왔네 뭐. 그렇죠?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리을 생리휴가 아이고 이거 적용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정 근로시간 적용되지 않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금품정산인데 이게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되는 건 다 줘라. 돈 줘라. 체불임금 남기지 말고 다 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인이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다 줘야지. 너무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게 뭐예요? 선택적 복지제도 하에서의 복지 포인트죠. 이거 최근 대법원 판례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계속 정기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임금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판례는 근로와 직접 밀접 관련된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시험법은 아닌데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는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게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거기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인해서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그에 근거해서 시행된 제도다 보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2번 질문.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어떻습니까? 양도 자체는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에 의하여 양수인은 임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렇죠. 정답 2번 되겠네요. 틀렸네. 자, 3번 같은 경우에 상여금이 계속정기 지급되고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죠. 근데 상여금을 액수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냥 주고 싶을 때 고생 많았다. 이번 분기도 고생 많았다. 뭐 금일봉 짠 이런 것들. 그럼 직원들은 와 하겠지. 하지만 그것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임금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사용자는 이거 뭐 법 규정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뭐 그냥 하나 맞추라고 준 거죠. 예, 넘어가시고요. 12번 가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입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이 3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계법, 노조법하고 최임법의 이제 분량이라든가 중요도 같은 걸 고려해 보면 한 문제 정도를 내는 게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매년 최임법을 최소 2문제 이상 내고 있어요. 올해는 3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최임법이 분량에 비해 중요도는 매우 높습니다. 자, 볼게요. 12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 한다는 경우에는 에헤이 이게 아니지. 이게 뭐라 했습니까? 사용자가 일 막 시킨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이게 뭡니까? 왜 책임도 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 정신장애 있는 것 같아. 이딴 짓거리 할 수 있으니 뭘 제도를 두고 있나요? 인가를 받아라 돼 있죠. 가지고 인가받은 자들만 이렇게 감액이 가능합니다. 1번 틀렸네. 자,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전부 다 법에 있는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가시면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의 사기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뭐 법에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하는 거죠. 대리를 못하고 부모가. 하지만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왜냐? 그러니까 동의서를 갖추어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2번 질문. 장관은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잖아요. 친권자 후견인도 할 수 있지만 장관도 할 수 있더라. 왜냐? 친권자 후견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틀렸고요. 3번 질문. 15세 이상 18세면 사람에 대해서는 7, 35, 20이 아니라 1, 5죠. 그래가지고 아기들은 연장을 풀로 뛰어도 어른들의 법정 근로 시간하고 똑같더라. 7, 35, 1, 5. 틀렸네. 4번 질문. 사용자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자의 에헤이 동의해야죠. 야간 휴일 근로 못 시키지만 예외적으로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3부도 동의 플러스 장관의 인가. 인부는 명시적 청구 플러스 장관의 인가. 그랬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가시죠. 노조법상 단체 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부지에 분할하더라도 독자적 기업 및 집행기한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 활동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음 끝 문제였고, 자 2번 질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이 있음 문제였고, 3번 질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위임할 경우 위임을 해제하는 등의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에헤 아니지. 위임했지만 어떤가요? 위임과 동시에 원래 내 건데 위임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말이 되나? 그렇죠? 그래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임인과 수임인은 교섭 권한을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해지 절차 없이 위임인이 따로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사인하자. 이거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판례 입장이죠. 3번 틀렸네요. 자, 4번 질문.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조정 주재 권한이죠.
근데 이 조정 규제 권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다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 잘 내는 지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조정 규제 권한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시죠. 15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부터 틀렸네. 민법과 달리 근기법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 아니라 일부 무효가 원칙이죠. 틀렸네요. 자, 2번 질문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뭐 명시해야 됩니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기타 시행령에 있는 세 가지 이런 것들은 명시를 해줘야지. 그 중에 18세 이상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있는 것들 그건 뭐였나요? 임금 중에서 임금의 구개지, 호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4번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보시게 되면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문제 없죠? 자, 3번 지문 뭔가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게 아니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나오는 트릭이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넣어도 무엇을 한다. 이거는 노동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의결을 하는 거지. 처분은 행정관청이 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장관이 뭐 하나요? 고시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트릭 잘 나왔죠? 예, 3번 질문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법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대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하는 책무랑 사용자가 하는 책무를 구별해야 되겠죠. 정리해고된 사람에 대해서 사용자는 뭐 합니까?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신규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재고용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봤나요? 100명 구간, 1000명 구간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기준으로. 그러면 100명 미만이면 10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때 신고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지금 어떤가요?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모든 양도 인수합병이 아닌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폐지를 위해서 해산한 기업이 청산 과정에 해고하는 것은 이거는 폐업해고라고 해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하죠. 정리해고는 기업을 살리는 해고예요. 폐업해고는 이미 끝날 때 하는 거고 맞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최임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년 연임 문제였고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때까지 계속 담당한다 이것도 문제였고요. 3번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3번 틀렸네요. 4번도 문제였고 자 19번 질문 가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지문을 잘 모르겠다 할 때 제일 먼저 의심할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것들 의심하라고 했죠. 다른 것보다 뭐가 문제냐면 1번이 문제인데 검진하여야 한다 이게 문제예요.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지. 근데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은 법으로 명시하는데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거 안 했을 때 국가 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중할 필요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 처분을 하도록 이제 기속행위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노조법에서 뭐가 있나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쟁행이 하는 경우에는 노동의 의결을 얻어서 중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런 식의 세게 해준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죠. 이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이게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근기법 96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발라놓으세요 했던 그 지문이에요. 자, 2번 지문 이제 보시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반수의 동의인데 이 과반수의 동의라는 건 사용자 측의 개입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 절차를 통한 동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였고요. 3번 질문 가시면 하나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한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어떻습니까? 불이익으로 취급하는 거지.
자, 네 번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변경 후에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 후에 취업규칙이 적용되죠. 그러니까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적용 못 하는데, 변경 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침해되는 기득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 사실은 이게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고려하면 좀 말이 안 되는 판결이긴 해요. 그래서 비판이 많이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노동법을 선택한 많은 분들이 매년 그래왔듯 올해도 많이 합격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